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서준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복수물 좋아하시나요? 막장 드라마나 무협지 같은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영화 중에도 복수물이 있고 문학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복수라는 소재가 자극적이고 몰입이 잘 되는 강렬한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 복수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꽤나 친숙한 소재이기도 한 까닭도 있지 않을까요? 뭐 꼭 가문의 원수 정도는 되어야 복수를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사람도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복수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 복수라는 게 꽤나 친숙한 소재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게도 그런 대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분노 같은 나쁜 감정을 그다지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편이에요. 잊고 사는 게 저한테 더 좋으니까요. 그러다가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다시 그런 감정들이 솟아나곤 하는 거죠.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전 남편과 딸 하나를 낳고 살다가 이혼했는데요. 제기 오늘 할 이야기가 전 남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게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땐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겐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어요. 전 남편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에 있던 금고에서 신분증만 수십 개가 나왔는데 이름, 주민번호가 다 달랐고 전 남편은 그렇게 여러 도시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중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그걸 우연히 발견했을 때 전 남편은 사업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는 식으로 변명했지만 그 따위 변명을 믿지도 않았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의 다른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기에 이혼하자고 했지만 전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며 붙잡더라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이혼 절차는 미뤄두고 우선 딸아이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했는데 전 남편은 물론 이전 시모까지 합세해서 징그럽게도 괴롭히더군요. 문자, 깨톡, 전화도 수시로 하고 특히 전화는 받을 때까지 했으며 안 받으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딸아이 맡겨놓은 유아방의 사진을 찍어 보내며 딸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해서 일하다가 뛰어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한 번 꽂히면 핸드폰 사용을 못할 정도로 계속 전화를 걸어댔고 그러니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괴로웠어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생활이 안 되게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소송 때문에 쫓아다닐 시간도 제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단 살고 봐야 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이혼하며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됐지만 전 남편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양육비 한 번 보낸 적이 없었고 그 인간들이랑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강제 집행까지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 돌보며 먹고 사는 데만 해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인간들 털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고 강제 집행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돈 없다고 하면 방법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괜히 해코지라도 안 당하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고 살았냐고 하실지 몰라도 주변에 저처럼 양육비 못 받고 혼자 애 키우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니 대화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적응도 되고 좀 살만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랑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잠깐 물건 담는 사이 애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애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 방송이라도 하려고 마트 사무실로 가던 길에 딸아이를 발견하고
눈물 펑펑 쏟았지 뭐예요. 딸아이는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는데 뭘 그렇게 재밌게 해줬는지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마음이 놓이고 진정이 됐는데 그 남자 카트를 보니 얼핏 봐도 혼자 사는 남자 티가 팍팍 났어요. 해즉석밥에 라면 즉석식품들만 잔뜩 담아놨더란 말이죠. 그 뒤로도 마트에서 몇 번 더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딸아이한테 밥을 사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딸아이는 까르르 소리까지 내면서 좋아하던데 어린 딸을 혼자 내보낼 수 없어 저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됐죠. 그 남자도 이혼한 사람으로 딸아이를 자기가 키웠었는데 꼭 제 딸만 할 때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에게 그렇게 애틋했던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매개로 만남이 이어지다 결국 그 사람과 재혼까지 하게 됐네요. 지금의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전 남편도 사업하던 사람이라 사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도 처음엔 건실한 사업가로 보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딸아이에게 너무나도 진심인 사람이란 믿음이 갔고 실제로 남편은 제게 많은 것을 공유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투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사업을 하던 30년 지기 중마고 동업자가 배신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부도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30년 지기 중마고 오면 뭐해? 아니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지? 남이라고 해도 그동안 동업한 의리로라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정말 사람 일 모르는 거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더니 그걸 이렇게 실감하게 되네.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 사람 찾을 방법이 정말 없어? 그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얼마 전에 의견 차이로 충돌이 좀 있긴 했어. 그 친구랑 내가 원래 성향도 많이 다르긴 하잖아. 회사 앞날을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제였다 보니 서로 양보가 안 돼서 부딪히게 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맞는 부분에 맞춰가야지. 동업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냐고. 세상에. 그렇다고 30년 지기 절친을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들 정도로 그게 그럴 일이었어? 정말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애꿎은 남편을 닥달했는데 사실 저보다 남편이 훨씬 충격이 컸겠죠. 오죽했겠어요. 그런데도 착하디 착한 제 남편은 그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두둔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럴 리가 없어. 그 녀석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일 저지르고 도망갈 놈은 아니야. 내가 그 친구를 몰라? 그 놈을 내가 알잖아.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을 할 놈이야. 그러면서 믿고 기다리겠다며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속이 터졌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더 닥달할 수도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위암 진단까지 받게 됐거든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하던 과정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됐고 거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졌으니 그게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초기라고 할 수는 없어서 내시경절 제술은 아니고 일반적인 위절 제술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치료가 가능하고 생존율도 높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안 하는 건데 호강시켜주고 싶다고 데려와 놓고 힘든 일만 겪게 하네. 정말 너무 미안해. 사업에도 실패하고 병까지 얻은 몸으로 당신한테 돈만 받으며 당신 힘들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그냥 당신이 나를 떠나 보내줄게. 아이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나더러 사업에도 실패하고 병까지 얻은 사람을 혼자 두고 가라는 거야?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당신은 그럴 수 있어? 말해봐. 그건 좀 다른 얘기지. 다른 이야기야. 나 때문에 당신 삶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잖아. 당신도 그렇게 못할 거면서 쉽게 말하지 마. 난 절대로 당신 안 떠날 거고 병 다 낫는 것도 보고 당신 말처럼 도망간 그놈이 다시 찾아오는지도 볼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자꾸 그러면 나 화낼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 남편의 전부인은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며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도 두고 가겠다고 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남편과 남편의 딸은 전부인에게 버려졌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딸마저 잘못됐으니 남편은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또 버릴 수는 없었어요. 치료받으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아니면 병간호를 해줄 사람도 마땅찮은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먹고 살기 위해 돈도 벌어야 했죠. 되는 대로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남편을 보살펴야 했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했지만 개인이 하는 청소업체에서 입주 청소 일도 했어요. 그때그때 가능한 일거리가 있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어도 보수도 괜찮은 편이고 시간이 불규칙한 제게는 참으로 고마운 일자리였답니다. 그런데 세상 참 좁다더니 그 말을 실감하는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제가 입주 청소를 하러 간 집에 이전 시모가 있더라고요. 살면서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을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일하러 간 것이니 내팽개치고 올 수도 없고 애써 외면하며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이전 시모가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전 시모는 배꼽까지 잡고 웃으면서 저를 조롱했고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끝도 없이 떠들어댔어요. 아이고 배야, 세상에 이게 누구야? 내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지? 웬일이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그나 할 일을 치더니 기껏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는 거야? 아이 겨우 이렇게 살겠다고 그 난리를 쳤어. 어떡하냐. 내 아들은 돈 잘 버는 여자 만나서 곧 재혼하는데 이 집이 걔네들 신혼집이거든. 우리 새 며느리는 너랑은 비교도 안 돼. 싹싹하고 예쁜데 돈까지 잘 벌잖아.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만 축내던 너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너 여기서 일하면 일당은 얼마나 받냐? 내 며느리는 월 700씩 벌어. 내 아들이 그런 놈이야. 그런 마누라 만나서 얼마든지 잘 살 놈이라고. 너 같은 거한테 이혼당할 애가 아니지. 아이 그렇고 말고. 아무도 관심 없고 그런 척도 안 하는 얘기를 자기 혼자서 한참을 떠드는 거예요. 아주 작정하고 저를 긁고 싶어 안달인 거죠. 그 말 듣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잘난 아들 양육비 한 번 제대로 보낸 적 없는 인간인데 내 앞에서 지금 그딴 자랑이 하고 싶어요? 그게 자랑거리나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 여자는 그쪽 아들 2중 3중 완전 다중 생활하는 사기꾼인 건 알고 있나요? 하면서 맞받아치며 싸웠죠. 한판 제대로 붙어줄 작정으로 달려든 거예요. 같이 간 아주머니들이 말리셔서 겨우 멈췄네요. 그렇게 억지로 떼어내줘서 둘 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전 시모가 마지막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몸 쓰는 일 하는 거면 내 며느리 밑에서 알바나 하지 그래. 내 며느리가 경기도에 있는 의료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있거든. 너 같은 건 잘난 내 며느리 밑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게 딱 맞는 거지. 그게 네 주제라고 주제. 네가 원하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말은 잘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껏 약이 올라서 이전 시모가 한 말을 곱씹으며 똑똑히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의 상태는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먹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거의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인생사 재밌다더니 들어보세요. 사업 망하고 병에 걸릴 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밥 위에 떡이라고 좋은 일도 겹쳐오더라고요. 남편 뒤통수 때리고 도망간 동업자가 나타나 그때 들고 나른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큰 돈으로 갚은 거예요. 그제야 남편이 저에게 슬며시 말하던데 남편은 배신자 그 친구랑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제와서야 말이지만 그 녀석이 그렇게 튀어놓고는 나중에 술에 취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널 배신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 정말이야?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당장 그놈 잡으러 가자고 할까봐 말 안 했어? 그놈도 그렇게 튀어놓고는 당신 생각이 나긴 났던가 보네. 술에 좀 취한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인사불성은 아니었고 아마 그 말이 진심이었을 거야. 사업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그나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아있더라 그러는 거야. 어디 숨어 있었던 거래. 그런 얘기도 했어? 겁나서 못했을래나? 그렇잖아도 내가 신고를 할까봐 겁이 났다고 하더라. 아이 당연히 그랬겠지. 어디 해먹은 돈이 한두 푼이었어야지 말이야.
그 정도 규모면 경찰에서도 나서서 수사했을 거야. 당신이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으니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었지. 국내에 있으면 금방 잡힐까봐 배신하자마자 바로 동남아로 도망갔었대.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차렸다고 하더라고. 뭐, 우리가 신고를 안 했으니 한국에 있었어도 별일 없었겠지만 아주 맘먹고 해외로 나르기까지 했대. 거기선 아주 맘 편히 있었겠네. 동남아까지 갔었어도 언제 인터폴 같은 데 잡혀갈지 몰라서 늘 불안했다고 하더라. 근데 아무 일도 없이 너무 평화롭게 잘 지냈던 거지. 아휴, 왜 그랬겠어. 당신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왜 정말.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 너무 그러지 마. 그놈도 속 편하게 발벗고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랬어. 나는 이거 끝까지 배신할 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 안 하고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그랬지. 지금 가라. 내 말이 맞잖냐고. 믿고 기다렸더니 결국 너한테 연락이 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때 그놈이 뭐라고 했어? 눈물 펑펑 쏟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아휴, 듣는 내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울먹이더라. 그렇게 연락이 온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어서 당신한테 이야기할까도 했는데 또 괜히 당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까봐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는 거야? 아, 어쨌거나 그때 들고 날랐던 돈 몇 배로 갚은 거니까 다행이긴 해. 그래도 그때 회사 살리려고 당신 고생하다가 병까지 얻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절대로 고맙단 말은 안 나온다 뭐. 그래, 고맙다고 생각 안 해도 돼. 대신 화는 그만 내자, 응? 이제 나 건강도 많이 회복됐으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맞아. 그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당신 다시 사업 시작하게 돼서 정말 너무 잘 됐어. 내 사업보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던 당신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 선물? 당신 건강 회복한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인데 뭐. 아유,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난 그걸로 됐으니까 당신 사업 아이템이나 잘 고민해봐. 에이, 그건 그거고 선물은 또 다른 거지. 내가 정말 해주고 싶어서 그래. 뭔가 의미 있는 걸로 해주고 싶으니까 비싼 거, 큰 걸로 말해봐. 그러면 냉장고 바꿔줄래? 아이, 무슨 냉장고야. 그런 거 말고 진짜 큰 선물로 해주고 싶어. 진짜 꼭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작에 대답해줘. 응? 선물해주고 싶다고 애원하는 게 고맙기도 했고 귀엽기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원한다면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의미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걸 말했고 남편은 진짜 제게 그걸 선물해줬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진 거니 얼마나 축하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여전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신경 쓰이는 일인데 사 먹는 음식이 대부분 자극적이니까 도시락을 싸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싸들고 남편이 일하는 물류센터로 갔죠. 그런데 거기 전 남편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여자는 재혼한 여자인 것 같았고요. 이전 시모가 말한 대로 그 여자는 관리자급으로 보였고 딱 보니 전 남편은 그 여자가 꽂아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 남편을 발견했으니 전 남편도 저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한껏 재수 없는 표정을 짓고서는 건들거리면서 다가오더니 바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누구셔? 엄마도 봤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세상 참 좁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또 마주치고 보니 이건 뭐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 안 그래? 운명 무슨. 악연도 이런 악연은 없을 거다. 시끄러. 피차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모른 척 좀 하지. 어떻게 모른 척을 하나? 이런 재밌는 구경거리를 놓칠 수는 없지. 아유, 엄마 말로는 뭐 어디 청소하러 다닌다더니 그마저도 잘린 거야. 여기는 뭐 택배 알바하러 왔냐? 신청자 명단에서 네 이름은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다 관리하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참나, 궁금한 것도 많네. 우리 남편이 여기서 일해서 보러 온 거야. 됐냐? 그랬더니 전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니 재수없는 말투로 또 다시 비꼬기 시작했어요. 호라 남편. 야, 너 재혼했냐? 그러셔. 남편을 만나러 오셨어.
도시락 가득 써더나라고 아주 열려놨네. 열려놨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나랑 우리 마누라가 다 관리하는데 네 남편은 무슨 택배기사야? 이름이 뭔데? 그게 왜 궁금한데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하냐고. 제발 아는 척하지 말자. 저리 가라고. 야야. 그래도 내가 전 남편으로서 네 현 남편 잘 봐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도시락 싸다 나를 정도인가 본데 누군지 알려주면 물량 조금 더 넣어줄게. 한 푼이 아쉬운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네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지. 여기 물량 배정하는 총책임자가 내 와이프라고 알아? 내가 맘만 먹으면 네 남편 물량도 그지같이 주고 지역도 험한 곳으로만 골라서 뺑뺑이 돌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남편 고생 좀 시켜볼래?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무리 관리자라도 임의로 그렇게 막 그래도 되는 거야? 여전하네. 저 사기꾼 새끼 어디 가냐고. 뭐? 이게 진짜 기분 나쁘다 이거야? 우리 기분이 나빠도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번듯한 직업이라도 있는 남자를 만날 것이지. 택배기사를 만났냐. 그것도 하필이면 내가 관리하는 곳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말이야. 하하. 그러면서 제 남편과 저를 개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던데 그러고 있으니 전 남편 와이프란 여자도 옆에 오더니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입주 청소하러 왔었다던 당신 전 부인이야 여자가 어머님한테 얘기만 됐고 어떤 여자인지 좀 궁금했는데 뭐 그게 안 궁금해도 될 뻔했잖아. 똑같은 것들끼리 참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웃는 모습이 어찌나 전 남편과 닮았던지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무슨 소란이냐는 잔뜩 목에 힘준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한 번에 알아들었죠. 바로 제 남편 목소리였으니까요. 제 남편이 선글라스를 쓰고 코트를 펄럭이며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등장하는데 거짓말 아니고 정말이지 후광이 번쩍번쩍해서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답니다. 물류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여기저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로 오신 대표님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남편이 이번에 이 물류센터를 새로 매입한 대표랍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 중에는 이미 짐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이 물류센터가 바로 제가 남편에게 갖고 싶다고 한 큰 선물이었답니다. 입주 청소 일을 하러 갔을 때 만난 이전 시모로부터 전 남편이 재혼할 여자가 관리자로 있다는 의류 물류센터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너무 분해서 이전 시모가 한 말을 곱씹으면서 분을 사겼는데 그랬더니 그 의류 물류센터 이름이 뇌리에 콕 박혔는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호기심에 한번 찾아봤었죠. 뭐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인지 얼마나 잘난 며느리를 보길래 그렇게 의기양양한 건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 대기업이 하는 이름 있는 큰 물류센터는 아니고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의류를 전문으로 다루는 물류업체로 보통 대규모 의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류 전반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고 나니 그 뒤로도 틈틈이 그 물류센터 정보를 찾아보곤 했었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의류 물류센터가 금매로 나온 걸 보게 됐거든요. 그렇구나 했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남편이 받고 싶은 선물을 말해보라고 한 거죠. 정말 큰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이 물류센터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던 거랍니다. 나 그럼 진짜 큰 걸로 말해도 돼? 진짜 큰 건데. 내가 바라는 거야. 제발 큰 선물로 골라줘.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하긴 하다. 뭔데 그래? 내가 관심 갖고 보고 있던 물류센터가 하나 있는데 나름 운영이 잘 되고 있던 곳이고 전문적인 의료 물류 관리를 하는 곳이라서 수요도 꾸준히 있는 곳이야. 마침 금매로 나와 있던데 우리가 인수해서 해보면 어때? 의료 물류센터?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알던 곳이야?
사실은 나 그때 입주 청소 갔다가 이전 시어머니 만났던 거 얘기했잖아. 기억나지? 그때 이전 시부가 나한테 그랬거든. 지 아들이 세장가 가는데 새로 들이는 며느리가 물류센터 관리자로 엄청 잘 나간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물류센터 이름까지 알려주길래 내가 대체 어떤 곳인가 싶어서 찾아봤거든. 그리고 한 번씩 생각나면 찾아보고 그랬어. 아휴, 그렇게 되더라고. 아,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우리 마누라 남편 병수발에 생활비까지 보느라고 청소일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런 일까지 당하고 정말 고생 많았다. 그지? 미안해. 이젠 내가 다시는 그런 고생 안 시켜. 나만 믿어. 아이,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 애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 비하면 고생도 아니었지 뭐. 근데 전시모 만나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솔직히 약 오르더라고. 그렇잖아. 나한테는 양육비 한번 제대로 보낸 적도 없는 전 남편이란 인간이 돈 잘 버는 마누라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아유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 그 인간이 땡 잡았다고 생각하는 마누라 직장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 생각만 해도 통쾌할 것 같아. 그래,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아, 그래, 좋아. 당신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우리 물류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본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바로 우리가 인수하자. 당신 이름으로 사줄게. 그러니까 통쾌하게 복사하는 거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모든 사연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물류센터를 인수한 것이고 대표 자리에 앉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저와 전 남편이 신랑이 하고 있는 것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굳이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것도 다 저희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랍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죠. 제 남편이 그런 귀여운 쇼맨십이 있다고요. 그리고 회사 운영도 오래 했었으니 그런 의전이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먹힌 거잖아요.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다들 휘둥그레 주목하게 했으니 말이에요. 제 남편이 택배기사가 아니라 물류센터를 인수한 새로운 대표라는 걸 알게 됐으니 전 남편과 그 마누라는 바로 납작 엎드려 발발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니까 새로 오신 대표님이시군요. 아이고, 이거 오늘 오신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 상황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단 닥치고 가만히 있어. 어디서 당신이 나서 분위기 파악하고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전 남편은 지가 한 말이 있으니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어줍지 않게 입을 떼려고 하다가 지 마누라한테 바로 개무시 당하는 꼴이라니 참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 마누라는 지 남편을 그렇게 깔아뭉개고는 즉시 제 남편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챙기기 바쁘더군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제가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요. 저 우선 인사부터 받으세요. 제가 이 현장 관리자 박은미입니다. 제가 현장 관리자라서 돌아가는 시스템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고용승계로 인수하신 거니까 현재 시스템 파악하신 데 필요한 정보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 잘하는 척을 잔뜩 내면서 제 남편의 신임을 얻으려고 애쓰는 게 빤히 보였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주 간결하고 사무적인 태도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전 남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 남편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른답니다. 진짜 백마탄 왕자님이 따로 없었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전 남편 마누라가 전 남편을 쿡쿡 찌르고 윽박 지르듯이 빨리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어렵게 사과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뵙고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를 똑바로 해야지. 네. 지금 그게 사과야? 사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진짜 왜 이래? 전 남편이 그러니 전 남편 마누라가 화를 내면서 전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던데 제가 봐도 무서웠어요. 보아하니 평소에도 전 남편이 마누라한테 잡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웃음이 새어나오려고 하는 걸 간신히 참았네요. 전 남편 마누라는 제 남편 앞에서 지 남편을 사정없이 깎아내리며 굽신거리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아, 아유, 대표님, 이 사람이 원래 입이나 행동이나 뭐 다 그렇게 좀 거칠답니다.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 그렇게 봐주세요.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전 부인 앞길에 괜히 허세도 부리고 싶고, 그래서 오버를 좀 한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사람 상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관리자님이나 관리자님 남편이나 둘 다 지금 뭘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같네요. 사과할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얼른 사과하세요. 남편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그것들에게 제게 사과할 것을 종용한 거예요. 그런데도 전 남편이 쭈뼛쭈뼛 그러고 있으니 제 남편이 큰 소리로 전 남편에게 빨리 제대로 사과하라고 호통을 치는데 그 소리가 센터 안에 어찌나 크게 울리는지 전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다리가 풀린 건지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그러면서도 한심했어요. 꼴에 그냥 무릎 꿇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다리가 풀린 척 하는 거라고 해도 웃긴 거고 진짜 놀라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된 김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도 너무 어이없게 웃긴 거 아닌가요? 하여간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앉았는데 제 남편은 물론이고 지 마누라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으니 전 남편이란 인간이 저를 향해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다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인간이 원래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아까는 말이 좀 심했지? 그래, 내가 말이 심했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해서 미안해. 제 아내에게 예의 갖추고 똑바로 말하세요. 예.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몰라 뵙고,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전 남편이 저한테 극존칭을 써가며 사모님 소리까지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말하는 거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대굴욕을 당한 거니까 그거면 됐죠 뭐. 그런데 제 남편 눈에도 전 남편이 어금니 꽉 깨물고 마지못해 억지로 말하는 게 빤히 보였을 테니 그걸 또 그래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기 싫은 사과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지금 그게 예의를 갖춘 겁니까?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대표님.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위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모님. 제 남편이 소리를 지르니 전 남편이란 놈이 아주 그냥 무슨 따발총 마냥 다다다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숨도 안 쉬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저더러 사모님이란 소리도 2번이나 하면서 말이에요. 인간이 참 간사하다 싶으시죠? 이 장면만 봐도 전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짐작하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남편이 기획한 저의 복수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것도 아니었는데 전 남편 놈이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덕분에 저는 몇 배로 통쾌함을 맛볼 수가 있었죠. 그날 이후에도 저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러 거의 매일 물류센터에 나갔고 그때마다 전 남편과 전 남편 마누라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하며 사모님 나오셨습니까 하더라고요. 슬슬 재미가 없어질 법도 한데 뭐 그래도 인사받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죠. 봤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 기분도 만끽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저와의 관계 때문에 전 남편이나 전 남편 마누라를 해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들이 저나 제 남편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복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의도와 다르게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은 물류센터 직원들의 인사 기록과 회계장부 등 중요한 서류들을 요청했고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돌입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됐거든요. 우선 관리자인 전 남편 마누라가
전 남편을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보통 몇 달 단위로 주기적으로 업무 로테이션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은 관리자 남편이라는 특혜로 물류 배정 업무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달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는데 제 남편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서 지가 지 입으로 한 말처럼 실제로 물량이나 배송지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물량도 적게 주고 까다로운 배송지로 배정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기도 안 차는 갑질을 했고 심지어 덜어는 뒷돈까지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의 마누라는 관리자로서 일용직 직원들의 급여 관리를 했는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출근한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하고 개인 통장에 급여를 입금하는 형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량이나 제품 하자로 폐기 처분해야 하는 물건들을 빼돌려 여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정황도 발견됐고 말이에요. 남편에게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관리자라고 해도 그래봤자 한낱 고용인인 거 아냐? 어떻게 그렇게나 해먹을 수가 있었던 거래? 그러게 말이야. 보니까 그 여자가 여기서 엄청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더라고.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있던 대표는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었고 말이야. 우리 물류센터도 일단은 사업을 벌여놓긴 했는데 이쪽으로는 뭐 아는 바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다른 사업들에 더 신경을 쓰면서 우리 물류센터 일은 더 오래 일한 관리자인 그 여자한테 완전히 일임을 했던 것 같아.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매물로 내놓고 그랬던 모양이야. 세상에, 대표 간섭이 거의 없었던 거네 그럼. 그러니 지가 무슨 대표라도 된 것처럼. 아니, 대표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지 세상인 것 마냥 미쳐 날뛴 게 아니고 뭐야. 그럼 이제 그 여자랑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해고는 당연한 거고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지. 우선 회사 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더 조사하고 그리고 증거 확보해서 해고 통보한 후에 형사고소 들어갈 거야. 절차대로 해야지. 남편은 인사기록과 회계장부 등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고 직원들 한 명 한 명 심층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것들의 비리를 밝혀내려고 했어요. 결국 그것들이 지금까지 헤쳐먹은 것들이 낱낱이 밝혀졌고 당장 해고 통보를 했죠.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망신까지 주며 해고 통보했고 해고로 끝나지 않는다. 횡령, 협박 등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할 거라고 한 거예요. 이어 전 남편이나 전 남편 마누라로부터 협박이나 갑질 등의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회사 차원에서 노무사를 연결해 줄 테니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본인은 물론이고 월 700 이상 받아가던 잘난 마누라마저 실업자가 됐으니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이전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대표님을 직접 찾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애미 너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싶어서 너한테 온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그쪽을 왜 만나요?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애미라고 부르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긴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아이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 꼴이 됐는지. 집에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살 돈도 없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살던 집도 내놨는데 추징금인가 뭔가 그거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지. 새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형사 고소 진행 중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 어디 돈 들어올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그런 말씀을 대체 왜 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죠? 그쪽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말하는 게 뭔 소용이라고 이러신지 모르겠네. 해상금 내라면 낼 테니까 제발 형사처벌만 면하게 해줄 순 없겠니? 내 아들 감옥까지 가는 것까지 마야겠어. 회사에서 잘렸으면 됐잖아. 회사에 손에 끼친 것 다 물어낼 테니까 감옥 가는 것만 막아줘라. 부탁이다. 당장 쌀 살 돈도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배상금을 낸다는 거예요? 거참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그게 그래 정말이지 당장 쌀 살 돈도 없어. 그러면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어머 나 참 정말 기가 막혀서. 여기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돈 빌리러 온 거예요? 허튼 시적 부리지 마세요.
여기 와서 되지도 않는 부탁할 시간에 그쪽이라도 나가서 쌀까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세에도 일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건강하시잖아요. 그러고는 바로 돌아서 나와 버렸어요. 정말 웃기는 분이잖아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어 저는 전 남편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소급 청구 소송도 진행했어요. 사실 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도 소송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도와줘서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노무사통에 전 남편이 배달기사들 괴롭히고 돈 뜯고 갑질한 것들, 집단 민사소송까지 들어갔으니 그것에 대한 위자료도 상당한 액수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발등에 불 떨어진 전 남편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이번에는 어금니 안 깨물고 진짜 빌더라고요. 그만큼 절박한 거겠지만 그런다고 그게 무슨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 건 아니죠. 지가 저지른 죄인 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내 마누라 당신도 봤지? 그 년이 얼마나 독한 년인지 온갖 험한 일을 다 시키는데 나 진짜로 죽을 맛이야. 제대로 된 이력서를 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힘든 일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험한 일들만 골라서 시키고 일당도 받는 족족 그년이 다 가져간단 말이야. 어쩌라고. 네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겪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어땠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이래. 뭐 그렇게 눈물 콧물 짜내면 내가 불쌍하게라도 봐줄 것 같아. 덕구회사 나오니까 꺼져줄래? 내가 지금 정말이지 진짜 노예처럼 살고 있어. 이게 노예가 아니고 뭐야. 살려주라. 도와주라. 내가 뭐라도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돼. 우선은 그 여자랑 이혼부터 해야 해. 그런데 그녀는 이혼 같은 건 해줄 생각 전혀 없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노예처럼 부려서 돈만 챙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년이랑 이혼할 수 있게 저 소송비만 좀 도와줘. 내가 그년한테서만 벗어나는 양육비부터 갚을게. 응?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야, 너 때문에 네가 갑질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딴 소리를 하니?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해서 그 돈 뺏는 짓을 하니? 그 사람들 위자료부터 갚을 생각이나 해. 물론 당연히 양육비도 다 받을 거야. 알지. 그 돈도 다 받을 거야. 근데 그년이랑 이혼을 해야 그런 것들도 더 빨리 갚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그년이 다 뜯어가는데 지가 물어내야 하는 매장금 갚으라고 정신이 없어. 그년한테 뺏기는 돈만 없으면 그 사람들 돈이고 양육비도 전부 다 지금부터 훨씬 빨리 갚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좀 빌려줘. 부탁해. 야, 나도 너랑 이혼할 때 없는 돈에 빚내서 했어.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 아직 고생을 더 해야 정신을 차리지 니가. 절박해봐. 뭐라도 해. 그리고 내가 그걸 왜 도와주니? 내가 너한테 양육비 받으려고 그걸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왜? 미쳤어? 나는 네가 지금보다 더한 일을 당하고 살아도 눈도 깜짝 안 해. 알아? 넌 아직 멀었다고. 더 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꺼져. 그 뒤로 전 남편이란 인간이 이혼을 했는지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양육비를 보내긴 하니까 뭐라도 하면서 사나 보죠. 양육비를 보내긴 하는데 매달 줘야 하는 양육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보내는 달이 많아요. 밀린 양육비와 매달 새롭게 청구되는 양육비에 부족한 금액만큼 계속 가산이 되는 것이니 얼른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해서 양육비도 제대로 넣기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저는 남편이 인수한 물류센터에서 전 남편 마누라가 하던 관리자 일을 하고 있어요. 물류센터라는 작업 환경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무엇보다 직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덕분에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들 후기에서도 꽤 좋은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작업 환경이 좋아져야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잘해서 남편과 함께 안전하고 효율 높은 물류센터로 운영할 거예요.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던 전 남편과 이전 시모가 저의 승승장구를 보며 약 올라하는 것, 그들에게 제가 가진 것들을 과시하며 놀라게 하는 것, 그것들이 패배감을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과응보를 치르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그들에게 한 복수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후련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엄연히 피해자였잖아요.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한 후 통쾌해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무언가 함정을 파거나 계획적으로 잘못되게 한 적이 없어요. 저를 무시하던 것들에게 조금은 나아진 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고 또 제 버릇 가해 못 준다고 여전히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한 거라는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사연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말씀 많이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